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42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54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막 숫자에서 중량감이 느껴집니다. 54회. 네, 몸무게라도 적은 몸무게 아니에요, 54면. 그러네요. 54회. 각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시네타운 19에서 이제는 착한 캐릭터로 맡게 본의 아니게 착한 캐릭터, 심지어 심성은 굉장히 착했던 캐릭터로 맡게 된 이재익 소설가 이재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4회죠. 우리 네. 69회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최소한 69회까지는 가야지. 최소한. 69회. 그럼 6구는 이거 봐요. 내가 할 말이 없으면 난 무슨 말 하나? 안녕하세요. 오늘 그거 특집이죠.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 안녕하세요. 시네타운 19에서 레오나르도 비카프리오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종 PD입니다. 이승훈 PD하고 이재익 PD한테 빚 갚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빚지고 있어가지고. 특히 나한테 많죠. 임재범이야, 임재범. 저 새끼는 너무 빚지고 있습니다. 보호해야 돼. 빚 갚으리요. 안녕하세요. 탁성을 담당하고 있는, 요새는 카페도 별로 출입하지 않는 이승훈입니다. 카페 좀 다니세요. 요즘 내가 제일 자주 다니는 것 같아. 카페는. 제일 자주 다니는 것 같아. 네가 내 캐릭터를 뺏어간 거지. 카페 이제 있어. 넌 뭘 갖고 있니 이제? 너한테 뭐가 남았니? 남은 게 없어 나는. 내가 여기다가 이재익 PD한테 빚 갚으면 여기는 이승훈 PD한테 빚 갚아야 돼요. 난 파산이야, 파산. 그래도 이승훈 PD는 어쨌든 아무도 흉내를 쏟는 목소리라도 있잖아요. 아직도 저랑 김은영 PD 목소리도 구별 안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 뺏을 수 없어. 저건. 아니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뺏을 수도 없지만 갖고 싶지도 않아. 너 생각해봐. 소개팅을 나가는데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 근데 목소리가 내 목소리야. 진짜 죽을 것 같아. 입을 막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저는 진짜 남들의 3배, 4배를 노력해야 여자 한 명을 꼬실 수 있는 진짜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니 그래도 개성이 있다는 건 좋은 거야. 54회인데 그러니까 갖고 싶냐고. 메일에 이재익과 김은종 목소리가 구분이 안 간다는 메일이 아직도 와요. 슬프고 안타깝고 개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색드림 많이 하는 게 이재익이고요. 이제는 더 어려워졌죠. 중국어 못하는 게 김은종입니다. 이렇게 구별법을 심지어 나도 중국어 못해. 중국어는 둘 다 못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자, 메일 소개해 주시죠. 자, 먼저 홍콩 영화 특집 1, 2회를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들어주셨고요. 후회 없다님께서 홍콩 영화 특집을 듣고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만 처음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항상 들으면서 고등학교 국사책 부록에 신라왕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6대가 지마, 8대가 아달라 왕입니다만. 뭔지 알겠다. 아시죠? 신라는 김씨, 석씨, 박씨가 번갈아 가면서 초반했던 거 아시죠? 그게 사실은 그게 번갈아 가면서 한 건 아니고 박씨가 이제 나라를 만들고 그다음에 석씨가 잠깐 가졌다가 결국엔 김씨가 다 처먹은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번갈아 간 것처럼 그러니까 보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6대와 8대는 김씨도 석씨도 아니라는 점. 지마, 6대 지마. 우리 혁거세 형의 자손들이죠. 6대 지마, 그다음에 8대 아달라. 지마 왕과 아달라 왕. 혁거세의 후손들. 진짜 신라 이름들 존나 멋있지 않아요? 멋있어요. 혁거세, 박혁거세. 박 아달라도 멋있는데요. 사례 박장. Don't fuck. 박았나? Don't fuck with me. 우리 참 안나양 목소리도 들었었잖아요. 통해서. 씁쓸하네요. 괜히 한나씨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허한 게 17차나 마셔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는 우리가 넘고 오히려 안나 씨는 거기서 먼저 섭외가 됐잖아요. 비록 전화지만 사실은 실제로 오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안나 씨가. 우리는 제주만 넘고
엉뚱하게. 제가 사실 그 아이랑 그 와이프가 집을 뭐 1년에 한 3분의 1 정도는 저기 외국에 있기 때문에 해외 애랑 출장, 둘이 있을 때가 많은데 많이 가시죠. 요즘 애가 커서 낮에는 제가 이렇게 낮에 같이 있을 때는 한 두세 시간씩은 혼자 나갔다 와요. 애 혼자 놔두고 한 10살 됐으니까. 네네. 밤에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음. 근데 송한나 씨 얘기를 듣고 밤에 한번 오늘 처치로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손한나. 내가 나가야 되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의사를 슬쩍 무려보려다가 안 나왔다길래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 또 그 와중에 그런 개그를 치냐. 이제 뭐 자식도 팔아야 돼. 뭐 웃기려면은 어머. 야, 너는 뭐 없는 자식도 만드는데 뭘 파는 거 야. 정도 가지고 만드는 게 더 나빠. 나 그래도 있는 걸 판다. 있지도 너가 않은 없는 걸 걸 팔아. 팔자니. 알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우리 아, 오늘 죄송합니다. 이 서임 작가님 향수가 바뀌었나요? 아 데이지로 바뀌었구나. 아, 여기 더 오늘 또 좋네요. 데이지야. 오늘 또 데이지로 바꾼 거야. 데이지. 위대한 개츠비라고 데이지 쓴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캘리포니아 가나? 그러니까 야, 이런 위대한 개츠비 센스는 편이라고 그러니까 야. 5월에 아니, 너무 지난해 메일 보니까 저 김은종 얘기밖에 없는 것 같던데. 김문정이 90%잖아 분량이. 니랑 나랑 한 게 뭐가 있냐? 우리 자기소개밖에 한 거 없어 지난주에. 자, 다음은 시네타운 19살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9살도 좋고 효정이도 좋다. 제주도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제주도 좋다. 다 좋네.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 올레국수 한번 먹자 효정아. 중간고사 5일 전 수업 시간에 친구가 대박인 거 있다면서 포스트잇에 시네타운 19을 적어 보여주며 꼭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중간고사 5일 전에 고3이 이거 정말 자멸의 길로 빠져드는. 라디오라는 것을 제 의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생소하고 믿음직스럽지 않았지만 정말 재밌는 영화 관련 라디오라는 말에 혹하여 반신반의하며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진짜 대박 크크크크크크크 한 50개 적어주셨고요. 시험 공부고 뭐고 야자 시간 내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공부한답시고 펜 집어든 채 mp3 들어가면서 조용히 킥킥대는 저를 옆에 친구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고 꿋꿋하게 정주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중간고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달린 결과 3주 만에 40회차까지 들어버렸습니다. 정말 중독성이 심한 것 같아요. 끊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못 봤던 영화에 대한 편을 들을 때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고 재미있는데 등장인물들을 잘 몰라서 그런지 잣잣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치명적인 문제죠. 잣잣이 메인인데 말이지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저를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시네타운 열혈 청취자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매이고 막장인 듯 싶다가도 진지한 얘기가 나올 때면 온갖 지식이 폭발하면서 열띤 토론을 벌이는 세 PD님들의 모습도 정말 매력적이고요. 아, 그런데요,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고 책도 많이 안 읽어서 그런지 네이버 이승훈 PD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가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도 그럴 땐 그냥 멍을 때리고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수준이 그거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를 듣고 나서부터 영화를 보는 안목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영화 음악에도 낮아졌겠죠. 높아졌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배우들의 연기도 좀 더 세심하게 바라보게 되고 정서를 느끼려고 더 노력하게 됩니다. 아, 그냥 평범한 제주도에 사는 여고생인데 정말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 야, 혹시 대학교를 서울로 오게 되면 썬더에 꼭 참여해 주세요. 근데 이 고3분들은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미성년자분들은 너무 좀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 처음에 좀 걱정 많이 했어요. 애가 커서 이 방송을 듣게 되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다가 최근에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 김은종 아저씨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하고 있습니다. 오, 희건아 그거 아빠 아니고 저 그 아저씨야. 저는 희건이에 대해서 이런 걱정이 있어요. 내가 이제 희건이 입장이 돼보는 거지. 내가 희건이야. 근데 씨발 아빠가 이제 이기야. 어떡하지? 난감한 거죠. 아, 씨발이 먼저 나오네요. 내 씨발이 생각에는 먼저 우리 애는 툭 튀어나오네요. 크게 되거나 아니면 아주 안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니 희건이가 진짜 그냥 남들처럼만 살아도 희건이는 나폴레옹이야. 그럼 엄청난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거지. 인간 승리. 인간 승리지. 그러니까 위대한 희건이. 위대한 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네요. 그레이트 희건이. 그러니까. 그레이트 타미? 타미였나? 그레이트 타미. GT로. 타미 더 그레이트. 우리 남양우유는 먹지 않지만 GT로 합시다. 아우. 우리 남양유업건 먹지 않습니다. 안 먹죠. 그럼 우리 또 시사 얘기 좀 해야지. 지난 몇 주간 사실 윤창중 얘기랑 저 남양유업 얘기랑 이런 거 좀 했어야 되는데 한 마디도 못했네. 야, 미안하지만 너하고 나하고 이재익은 할 말이 없다. 지금 우리가 17차를 한 반 모금씩 마셔버렸다. 아 이게 남양 거야? 너하고 나하고 입이 썩는 것 같네. 이재익은 할 말이 없어 지금. 아니 나만 오늘 조금 마셨잖아. 안 먹히더라고. 이게. 어쩐지. 나 이제 정치 성향도 바꿔야 되겠어. 이거 뭐라도 살아남으려면
뭐라도 하나 이게 뭐 잡을 게 있어요. 그래, 내가 보기엔 너 아무것도 없어 지금. 야, 너 지금 문재인 캠프 들어가야 돼. 아우 이렇게 이게 또 고통을 하지. 오한다. 야, 우리 얘기 좀 하면 안 되냐? 나랑 승훈이랑 얘기 좀 하면 안 되냐 그냥? 지금 우리가 뭐 못 찾겠어. 얘기 길게 했니? 아우 자꾸 올라오네.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아, 자꾸 올라오네. 하세요. 제 몸이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네요. 진행하세요, 김은정 PD. 하여튼 54회 만에 이재익 PD의 정치 성향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만세! 박수! 다음번에는 이번에 투표할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하시죠. 예, 우유빛깔 알겠습니다. 김은정 씨. 아우 자꾸 아, 부대끼네. 어쩐지. 아우 자꾸 부대끼네. 앞으로 남양 거는 먹지 않는 걸로. 이게 자꾸 마지막이야. 내가 먹는 마지막 남양 제품이 17차야. 오늘 이후로 남양 거 부대껴. 먹지 않습니다. 이 고행이라고 생각하고 드십시다. 고행. 이건 고행이다 생각하고. 자 아이디 혜진님께서 네. 제목 이승훈 PDR이 크크크크.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딩 여자 사람입니다. 와. 남편이 차 안에서 남편이에요. 나인틴의 개소리 남편이에서 맛이 부분을 가네. 처음 들려. 아니 왜 이 사람아. 아니 나 유부년 좋아하지 않아. 아유 위대한 개츠비를 보고도 그래 이 사람 참. 영화에서 야, 얻는 정말 내가 할 말이 없네. 하도 없네 오늘. 야, 초반부터 저러고 나가면 난 뭔 얘기를 해야 되냐? 야, 정말. 자, 나인틴의 개소리 부분을 처음 들려줬을 때 뭔 이런 걸 듣고 있냐고 하다가 PD님들의 음흉 새끼발랄한 드립에 그만 중독되어 정주행하다 보니 휴일이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찾아보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훌륭한 영화 보시네. 남편은 자기가 연애 시절부터 몇 년을 꼬셔도 되지 않던 일을 얼굴도 모르는 SBS PD 3명이 한 달도 안 되어 해냈다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김은정 PD님 처음에 목소리만 듣고 엄청 잘생겼을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시네타운에서 조정치를 맡고 있다는 말에 그만 빵 터졌습니다. 이승훈 PD님은 목소리만 듣고선 처음엔 탤런트 정한용인 줄 알았는데 회가 갈수록 마르지 않는 지식의 샘을 가진 PD님의 매력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마침내 목소리와 웃음소리도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왠지 얼굴도 엄청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건 오해십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얼굴이 사실 목소리하고 반대예요. 얼굴은 엄청 잘생겼는데 혜진님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더 매력에 빠지실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좋겠죠. 그 사진 봤잖아. 근데 그 사진은 좀 안 나왔더라. 다시 좀 올려봐봐. 뭘 안 나와. 잘 나왔구만. 어쨌든 그 마지막에 야, 너 진짜 조정치하고 사진 한 장 찍어서 좀 올려봐. 저 올드스쿨 홈페이지 가시면은 매일 오후 그런 4시에 하는 올드스쿨 홈페이지 나 가시면 이 새끼. 좀 옮겨줘요. 있습니다. 거기 야, 저 청취율 사진이 조사 기간 있습니다. 끝났다고 개새끼야. 매일 오후 4시 김창렬의 올드스쿨 함께해요, 여러분. 그 올려놨어 혜진님께서 그래서 거기다? 거기 올라가 있어요. 한번 가서 찾아가 보세요. 봐야겠다. 김창렬의 올드스쿨입니다. 자, 이분이 그 혜진님께서 마지막에 박노해 시인의 첫마음이라는 시를 올려주셨습니다. 어우. 한 번은 다 바치고 다시 겨울나무로 서 있는 벗들에게 저마다 지닌 상처 깊은 곳에 맑은 빛이 숨어 있다. 첫 마음을 잃지 말자. 그리고 성공하자. 참혹하게 아름다운 우리 첫 마음으로. 이런 시를 남기셨네요. 그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걸 왜 남겼는지도 모르겠고 왜 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승훈 PDR이 혜진님께서 우리 저 박노해 시인의 시를 남겨주셨어요. 유부녀. 그리고 지난번에 그 왜 저기 뭐야 그 천장지구 얘기를 했더니 그 천장지구가 들어가 있는 원문 시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저 T님도 보내주시고 TTM님. 예. 그리고 보스턴의 우리 스티븐 형님도 보내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깨알같이 또 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재홍님 이의제에서 넘어오셨는데 이분이 몇 가지 팁을 주셨습니다. 1번 정주행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 두 번째 정주행 시에는 6회까지는 건너뛰고 7회 후궁부터 시작할 것. 왜요? 6회까지는 2회 정주행하기에는 좀 심심함. 3회 정주행 세 번째 들으실 때는 9회까지 건너뛰고 10회부터 할 것. 3주행 때는 16회 때부터도 괜찮은데 헤이와이어의 다다다다다 이걸 놓치면 뒤쪽에 재밌는 맛이 없으니 웬만하면 10회부터 들을 것. 그게 있죠. 앞에 이제 저희가 헤이와이어나 아메리칸 북두권 얘기를 알아야 뒤에서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를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이제 3회 정주행 시는 10회부터 들으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고통. 네가 살아나면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45의 신세계 편을 들어주셨어요. 태그번스 안에 40대 후반에 깔끔한 양복의 대기업 간부가 깔깔대면서 웃을 수는 없어서
공원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무릎 꺾인 예전 그 사연의 처자처럼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머리를 쳐박고 눈물을 흘리면서 웃으며 울고 있는데 너무 눈물을 흘리다가 울다가 웃다가 갑자기 허리와 어깨 부분에 경련이 일어나셨답니다. 일단 이어폰 끊고 가는데 너무 아파서 30분을 조보 인상을 쓰며 집에 갔다는 거. 더 웃기는 거는 2회 정주행 시에도 동일하게 쥐가 났다는 거. 그 대목에서 그 내가 살아나면 감당할 수 있겠냐를 언급하면서 이재익 PD가 황정민, 이정재 자잣을 언급한 것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저 신세계 편이 최고의 고통이셨대요. 우리 저 40대 후반에 깔끔한 양복을 입고 다니시는 대기업 간부님께서 김재홍님께서 네. 빵 터지셨답니다. 제가 그 멘트를 한 이후에 구상을 한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은 감당할 수 있겠니? 일단 주인공 이름은 박훈정? 시조는 박아달라. 그러고 보니 박훈정 감독님은 저 신라 왕족인가? 그러네. 이름부터가 색달라. 이 새끼 진짜. 우리들은 밥 먹고 옵시다. 혼자 하라 그러고 내려가지고. 나 저 한 두세 가지 공지할 거 있는데요. 저 어제 저 은지양 CP님이 지시하셨어요. 13층에서 토크 콘서트 이런 거 해보라고. 13층은 무리고 1층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층으로 13층 200석 어떻게 채웁니까? 6월 말쯤에 저희 1층에서 한 50분 정도 모실 수 있죠. 50분, 30분? 몇 분이나 모실 수 있어요. 거기 1층 스튜디오. 정확히 꽉 채우면 80명까지 들어가는데 너무 비좁고 그건 안 되고. 한 50명 정도 그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0분 정도 신청받아서 저희가 공개 방송이라고까지는 하긴 좀 뭐하고 하여튼 어쨌든 저희의 녹음을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뭔가 잡스러운 무언가를 해보려고 지금 기획 중입니다. 그리고 좋네. 다음 주에는 요새 사연이 좀 줄어든 관계로 상담 특집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개소리 부분에서 여러분의 이제 고민이나 우리 몇 번 했었잖아요. 캐주얼하게 한 거고 정도? 다음 주에는 특히 상담 사연을 주로 받아가지고 상담 사연만 소개하면서 상담을 해주는 내가 보기에 김은종이 이제 상담의 화신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불륜까지 다 상담할 수 있어. 결혼도 안 했는데 불륜도 상담할 수 있어. 없는 가정을 만들고. 어쨌든 다음 주에는 상담 특집 진행될 예정이니까 상담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뭐 그게 학업 고민이든 아니면 뭐 자녀와의 그 관계가 소원화되든지 아니면 뭐 연애 고민. 아니 뭐 정말 취직 고민. 어떤 모텔이 싸고 깨끗한지 궁금하신 분들 뭐 이런 사소한 고민들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고민이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하죠. 관계 없습니다. 네. 아무리 사소한 고민이라도 저희는 사소하게 55회 좋잖아. 이게 55회. 5가 두 개야. 오땡이네. 내가 예전에 토익을 처음 봤을 때 점수가 555점이었거든. 소녀시대 안 갑니까? 한번 안 갑니까? 참고로 제가 월요일에 서울대에서 특강을 하나 해요. 그것도 토크 콘서트야. 제가 연습 한번 하고 올게요. 카카오톡 무슨 대표하고 한다는데 분하고 둘이 토크 콘서트 뭐 문화관인가요? 김종 PD 그 거기인가? 문화관 거기서 콘서트 한다는데 시간 되신 분들 와서 보세요. 월요일 저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번 이재익 PD 만나서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서울대 학생들만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외부인들도 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확인을 안 해봐서. 보통 외부인들도 굳이 듣겠다면은 거기서 뭐 학생증을 까진 않아요. 월요일 저녁에 그걸 하고 화요일 오전에는 또 이걸 하고.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씨발 진짜 힘들다 살기. 존나 바쁘겠다. 3번 저 김재홍님의 그거 사연. 돈 주는 거야? 모르겠어요. 돈 당연히 주지. 그래? 모르겠어. 내가 할게. 야 이재익이라고 속이고 가라. 아니 네가 가면 좋아. 네가 가면 다 믿어. 가면 쓰고 가면 다 믿어. 이승우는 저기 30 넘어서 키가 좀 컸다 그래. 이승우는 저 얘기하다가 뽀록이 나요. 돈 받기 전까지는 쟤는 아니지. 얘는 10분 얘기하면 이재익이 저렇게 똑똑할 수 없다고 뽀록 납니다. 하지만 네가 얘기하면 바로 저게 이재익이라면서 다들. 역시 영문과 출신답게 영어를 잘한다고. 자 우리 김재용님 사연 계속 갑니다. 최고의 아호 색파 이 새끼 승각 이훈종이라고 쓰자다가 이제 뭐 이사람들 정말 김재익 이훈종. 자 최고의 멘트 4번 포커를 치면서 1시간째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 네가 호구야. 최고의 멘트. 5번 이해가 안 되지만 아쉬운 점. 마지막으로 세 PD님들 한 2번 정도 정주행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번도 정주행을 안 하는데 2번을 정주행을 해? 왜냐 동일한 에피소드가 가끔 나와요.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스튜야님 술 얘기 유성재 기자가 전화기 켜놓고서 저 스튜야님 다 들으신 얘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유성재 기자 나오기 전에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반복되는 점. 할 수 없어요. 저희가 뭐 인생을 130년 산 것도 아닌데 뭐. 아니 꼴랑 30몇 년 살았는데 인생에 뭐 에피소드가 뭐 이렇게 많겠어. 생각해보세요. 본인도. 김지용님 본인 생각해보세요. 인생에 그렇게 에피소드가 많아요? 저 한 73회쯤 되면 저 빤스 2장 또 얘기합니다. 곧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팬티 2장 입은 122회에서 122회 한번 나올까? 아니 어쨌든 이해는 되지만 아쉬운 점이라고 그러니까. 해주셨어요. 어쨌든 이분은 지금 3주행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재밌게 듣고 있고 새로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새로 다운 받아 주시는 거죠. 저 다운에서 늘어나야 되니까 그 저 뭐야 트러블 메이커가 트러블을 일으킨 이후에 지금 저 다운에스가 격감해서 내가 보기엔 한 20% 이상 줄은 것 같아요. 진짜요? 장난 아니야. 다운네스 격감은 저 트러블 메이커에 빚지고 있어요. 당신한테 빚지고 있어 지금. 해성처럼 나타난 트러블 메이커가 정말. 하지만 평지 풍파를 일으켰네요. 재기 형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조만간 그 캐릭터 뺏기면 진짜 큰 사고 난다. 저 새끼가 트러블을 일으킨다고 생각해봐. 정말 간청하는데 트러블 메이커만은 뺏어가지 말아주십시오. 그것만은 나에게 남은 마지막. 뭐 나인틴이 폐지된다 정도의 트러블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셋 다 감옥에 가는 트러블이 될 수 있어. 부탁드립니다. 아직 아이가 어려요. 자 다음은 장지연님. 아니 약속을 안 해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뺏는 걸로. 장지연님 장지연. 용기를 내요. 시일리아 방송대국인데 장지연. 시일리아 방송대국 쓴 다음에 친일 행각으로 돌아선 개새끼 장지연 맞죠? 장자연은 그 맞아요. 그분이고. 장지연 맞아요. 이름. 장지연 죽이고 싶다. 죽었지 이미. 하여튼 또 우리 청취자한테 또 죽이고 싶다 이런 줄 아니 아시고. 그 시일리아 방송대국 쓴 그러니까 또 동명이인이시니까. 간청 용기 내요. 보내봅니다. 장지연님 안녕하세요. SBS 방송국 근거리에 사는 청취자입니다. 꼭 어디? 부탁드릴 게 서울의 있어요. TV? 저에게 시네타운 19을 전도해준 번윤이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번윤이. 이제 우리 축하 사연 번윤이. 축하 사연 따로 최초예요. 코너 만들죠. 우리 축하 빠밤 이거 축하 특집 한번 만들게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그 축하 사연에 어떤 그 맨 처음 사연으로 뽑았습니다. 번윤이의 생일을 꼭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애칭인 거죠 이름이 아니고. 예. 번윤이. 번윤 씨 축하해요.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번윤이. 근데 이제 이분이 앞에는 번윤이라고 썼다가 또 뒤에는 범윤이라고 썼어. 버뮤다 삼각지대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여튼 어떤 범윤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꼭 이재익 PD님이 축하해달라고 하네요. 축하해주세요. 제가 축하해서 죄송하고 축하 본윤 씨 취소할게요. 그리고 또 범윤 씨 축하해드립니다. 네, 뭔지 축하인지 잘 모르겠지만 생일 축하였나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좋은 일만 계속 생기시기를 빌겠습니다. 이분이 우리 요 앞에 아니 축하했는데 뭐 상품이라도 하나 드려야지. 그럴까? 자, 뭐 상품 범윤 씨한테 뭐 상품 하나 드리죠. 저에게 받고 싶은 게 뭔지 얘기해 주세요. 뭐 드릴 건 몸밖에 없지만 알려주십시오. 잠깐만 이거 무슨 전화지? 안 받겠습니다. 네. 하여튼 범윤 씨 뭐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무리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참 여기서 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려야 되는데 초반에는 제가 이제 컬투쇼 방청권을 많이 드렸잖아요. 네. 달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많아서 제가 안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거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오케이. 정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예우도 한계가 있더라고. 아유. 정관이 없기 때문에 예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관예우도 한계가 있더라고. 그러네요. 저는 뺏긴 게 너무 많군요. 집에 가서 상실의 시대 한번 더 읽어야겠습니다. 우리 장지연님 교보문고에서 책 사신다고요. CBS 지하에. 그리고 그 앞에 스타벅스에서 커피 자주 사서 들으신대요. 오다 가다 뵙겠네. 만약에 세 분 목소리가 제 지근거리에서 들리게 될까봐 요즘은 주변을 살피면서 커피를 사 마시게 되네요. 만나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Z2T. 어쨌든 저 장지연님 그 범윤이 씨한테 요거 들어보시라고 하면서 원하는 선물 있으면 메일 다시 한번 직접 주시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그 고구마 지난번에 다 드셨죠? 맛있게 맑은물 먹었죠. 한동희님께서 네, 주셨던 다 먹었죠. 오래 먹었어요. 아주. 너무 잘 먹었는데 이 맑은물 한동희님께서 올해 처음 만난 찔레꽃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JPG 파일로 찔레꽃을 보여주셨어요. 저희한테 좀 자연을 한번 느껴보라고. 갑자기 좀 정화되는 느낌이 나네. 아침에 비닐하우스 가다가 만난 올해 처음 핀 찔레꽃입니다. 도시에서 만나는 꽃들과는 다른 여름쯤에 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들판의 야생화의 매력이 있죠. 향기까지 전할 수 없어 아쉽네요. 네가 언제나 물어보는 즐거운 거 방송 감사합니다. 야, 네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니? 그리고 김은정 PD 한 가지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게 그런 꽃 사진 본다고 정화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아주 실언을 했어요. 지금 정화되는 기분이네요. 아니 어딜 기분이 들 수는 있잖아. 들 수는 기분은 들었지만 정화되진 않아.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자기 개발 썼으면은 자기가 왠지 성공할 것 같지만 성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지.
자, 이분은 제가 저 사연 이름만 보고서 바로 제가 저 별표 편지함에다가 그 지메일을 보면 별표 편지함 있죠. 만들 수 어. 기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애청자 김대봉님께서 김대봉님께서 사연을 주셨어요. 우리 김대봉님 사연은 그닥 읽어드릴 만한 사연은 없고요. 이름만. 예, 이름만. 이름이 감사합니다. 중요하지. 김대봉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분이 최소한 작진 않겠죠? 의외로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뭐 이소봉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남기남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네. 자, 다음 메일은 안계훈님께서 주셨는데요. 개훈? 안계훈. 지난번에 저 홍콩 가이 특집... 아니고 겨이지. 겨이. 멋있지. 안계훈. 포그훈. 개운하다. 아유, 헬스클럽 개운한데, 이거 작네. 운동하고 샀더니, 개운해. 그렇게 작지? 아이고. 자, 안계훈님께서 주셨는데요. 그 안계훈님께서 세우피님들 홍콩 영화 편을 듣다가 참을 수 없는 기상으로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느와르란 장르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 홍콩 영화를 많이 접하진 않았습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그러다가 영화 끝물에 가서 나온 아련한 이름 구숙정. 저를 십수년 전 고등 시절로 돌아가게 하네요. 고2 때 반에 여기 실명 토크를 하셨어요. 안계은님께서 고2 때 같은 반이었던 김선길이라는 선길 씨. 김선길이라는 조선시대 분인가요? 약간 선종 이런 느낌 나. 김선길이라는 선조시대의 느낌이 나. 구숙정 빠돌이가 있어서 그 친구 덕에 저도 외전 해용란 비디오 테이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귀엽고 멍해 보이는 얼굴에 발군의 승과 비현실적인 몸매를 가진 구숙정은 정말 고딩 수컷인 제게 기쁨이었네요. 처음엔 그저 옥보단 유의 영화인 줄 알았는데 나름의 내러티브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그 황제와의 잣잣. 안 보셨죠? 아직도. 안 봤어요. 아직도 안 보셨죠? 아니 근데 김은중 PD 예. 이름 언제 바꾼 거예요? 고등학교 때 선길이었던 거 아니야, 쟤? 선길아. 성길이었다가 김재익이었다가 여기서 여기 이게 저 구숙정이 여기서 그걸로 나오는 거죠. 그 청나라의 그 화구 서태후. 서태후. 예, 서태후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아직 안 보셨죠, 이승훈 PD? 네, 안 봤어요. 여기서 이제 그 황제를 꼬셔가지고 황제와의 잣잣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어떤 황제의 그 상징이 뭡니까? 용이잖아요. 용이잖아요. 정말 구숙정이 이만한 용을 이렇게 껴안는 장면이 있어. 그 CG가 아니고 정말 그 왜 놀이동산 모형. 서울랜드 가면 있는 이만한 공산 탈춤에 나올 법한. 그렇죠. 그만한 용이 있어요. 구숙정이 용을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밑에다가 막 안개에 스모그 뿌리고. 하여튼 그 외전 해용란 아직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황제 그 정액을 가지고 용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용액가 그거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사실 황제가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는 그 용의 후손이라고 그래. 왜 일본의 천황 그 가문을 가지고 무슨 자기가 신의 후손이라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의 후손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중국 황제의 경우에는 이제 용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황제의 상징이 용이 된 거죠. 또 여기서 또 깨알 같은 또 지식 나오네. 자, 다음은 DS2NPX님께서 주셨는데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려워. 이름 되게 기셔. 성이 DC야, DSC야. 어렵네요. DS2NPX님. PX? PX? 야,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그 PX가 무슨 마트보다 비싸다며 씨발. 그래요? 진짜 군발을 뜯어먹어도 유분수지 족같은 새끼들. 월급도 얼마 안 되잖아. 아니 군발이들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거래. 잠깐만. 야, 이승훈 너 PX 이용해 봤니? 해봤지. 그래? PX를 이용해 봤어? 그럼. 아니 어떻게 이용을 해봤지? 나는 미군 PX도 이용해 봤다니까. 이해가 안 가네. 이상한 놈이에요. 야, 너 PX를 네가 어떻게 이용해 봤어? 나는 심지어 황금마차도 이용해 봤어. 사람들은 황금마차는 수색 때만 이용하는 거야. 그럼. 이상한 놈이에요. 우리는 안 해보는 게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일이나 이상한 사람을 보면 왜 이상한지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상하구나 하고 맙니다. 거기서 그냥 끝. 얘는 이상한 애구나 그리고 끝. 아니 근데 어쨌든 얼마 전에 그 보도 받고 진짜 좀 짜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식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군발이들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PX에 이제 물건을 납품을 할 때 할인율로 평가를 한대요. 그래갖고 할인율만 높으면 무조건 납품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원래 가격을 부풀리면 되는 거 아니야. 2,000원짜리를 5,000원이라고 얘기하고 80% 할인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숫자 누름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마트보다 비싸다. 아니 진짜 애들 군대 보내놓고 인건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그렇게까지 뜯어먹으면 안 되지 이 사람들아. 양심 있어야지. 군대 가면 정말 그 PX에서 나오는 말도 지금 같은 먹지도 않는 그런 만두 뭐 빵이니 뭐 만두니 냉동식품 이런 것들 환장하면서 먹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왜 이렇게 먹고 싶어? 저도 먹어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도 미군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먹어본 적은 없어요. 미군 부대는 없어요. 그런 거 잘. 미군 부대 PS 굉장히 좋습니다. 킴스 클럽 같아요. 우리처럼 막 그런 거 도투락 냉동만두 이런 거 데워 먹고 이러지 아니죠. 않았구나. 안토니 피자 이런 거 먹죠. 그렇구나. 안토니 피자 먹다 우리나라 피자 먹으면 싱거워서 못 먹어요. 피자 이 진짜 치즈 양이 맛있어. 달라. 진짜 맛있어. 그다음 자판기로 이제 버드와이즈나 버드아이스 이런 거 먹고 피자 같이. 그렇구나. 내가 미군 부대 가서 닥터페퍼 95년도에 처음 먹어봤다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후추 박사. 스테이크 같은 거 많이 먹죠. 그러니까. 심지어 부대에서도 그거 주문을 받아요. 뭐 미디움 레어 이렇게. 진짜 농담 아니에요 정말로. 그다음에 오믈렛 먹을 때 물어봅니다. What you got? 이렇게 물어봅니다. Everything 이러면 뭐 다 넣어달라. 햄 앤 치즈, 뭐 햄 앤 치즈 앤 토마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핫도그 뭐 이런 것도 주문해줘요. 예. 토마이로는 좀 이상한 발음 같은데. 토마이로. 영어도 갖고 왔네 얘가. 그러니까. 토메이로. 영어로 갖고 왔네. 어쨌든 제대로 된 한국 PX를 이용해 본 거는 저밖에 없네요 여기서. 그런가요? 아니 저도 이용해 봤다니까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용을 제대로 된 해? 신분으로 이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기분용 PD 유일한 경험을 다. 이 사람 지금 그거 하나 갖고 있는데 PX 이용하는 경험 하나 갖고 있는데 유일한 너 경험. 모르는 게 있어. 의외로 저 면제할 수 있다. 아하. 야 이런. 야. 왜 그걸 이렇게 이게 정말 망연자실한데. PD님들 잘 계시죠? 업무 외에는 평소 메일이나 문자, 메신저도 쓰기 싫어하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묵살치 말고 꼭 읽어주세요. 요즘도 재미나게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사람이 못 배우고 가진 게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주신 김은정 PD님. 떳떳하는 뺍시다. 아니 여기서 떳떳할 수는 있잖아. 본인은 떳떳해. 여기서 정말 방점이 사람이 못 배우고 가진 게 없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주신, 언젠가는 세상 살아가는 세세한 노하우도 전수받을 기회가 생기길 바랍니다. 평소 홍콩 영화는 아는 배우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아 관심이 없었으나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혼종 PD님께서 침이 마르게 칭찬하시고 추천하시어 며칠에 걸려 해외 배포자들과의 협업을 거쳐 열악한 화질이 남아 외전 해옥란의 파일을 구했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끝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자막을 찾을 수가 없군요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자막을 달아달라고.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이건 어이없는 일입니다. 달아달라고 그럴 수는 있어. 이건 마치 느낌이 저한테 그 여성가족부에서 일해달라 이런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아니야. 달아달라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김우중 PD가 사기를 칠 거야. 자기가 창작해서 크리에이터 이재익의 정신으로. 그리고 사실 여성가족부는 이재익 PD 같은 분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감사합니다. 장자연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그 윤창중 사건이 터졌을 때도 여성가족부에서 공식 입장 안 내. 씨발 왜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는 족같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 예산 낭비야. 내가 가야겠다. 거기 장관부터 시작. 장관 좋아하잖아. 거기 장관. 장관 정도는 괜찮죠. 아니 거기 장관 좋아하시잖아. 그렇죠. 우리 조누님 좋아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진짜 씨발 여성가족부라고 있으면 뭐 장자연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윤창중 사건이 터지면 뭔가 뭘 해야지. 씨발 예산 갖다 뭐 하는 거야. 무슨 맨날 말도 안 되는 게임 규제를 해야 된다는. 무슨 여성가족부에서 도드라지게 한 일이 있습니다. 바이브 수리야를 금지곡 만든 게 있어요. 아메리카노 금지곡. 아메리카노 금지곡이고 수리야도 금지곡입니다. 네. 아주 큰일 하셨어요. 이재익 PD는 여성가족부로 가셔야겠네요. 듣고 계신가요, 관계자분들? 네. 지난번에도 지난번 정권 때 여성가족부에서 한 캠페인 있어요. 마더하세요라고 혹시 알아요? 몰라요. 병신같이 생긴 장관이 나와가지고 마더하세요 이러는 게 있어. 씨발 마더하세요. 마더하래. 그냥 다짜고짜 마더하래.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음을 더하세요의 약자야. 제가 가야겠네요. 그나마 그래도 저는 영문과를 4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은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여성가족부는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성가족부든 양성평등부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 거네. 그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할 게 아니고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약자를 배려하지 않아. 씨발 똑같아. 그러네요. 자, 그럼 사연 소개. 자, 마지막 사연 맛집 홍보요. 김노을님께서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 알게 되어 쭉 구독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이재익 PD님 같이 머리 좋고 잘난 척 재밌게 하는 남자가 이상형인 20대 후반입니다. 제 의견 잘난 척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제이기 형이 잘 들어보시면 알아요. 잘난 척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제이기 형이 진짜 제가 인정한 제 주변에서 제가 엄친아란 말을 저는 우습게 생각하는데 엄친아에 제일 가까운 게 이재익 PD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재익 근데- PD는 잘난 척이 아니라 잘난 거예요, 그냥 잘난 거. 근데 씨발 진짜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리잖아. 야, 이렇게 내가 잘난 척하는 것 같은 기분은 처음이야. 이런 씨. 사실 제가 잘난 척을 좋아해요. 잘난 척은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 칭찬받는 것이라고 잘난 척을 좋아하는 인간인데요. 제이기 형을 보면서 잘난 척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제이기 형은 잘난 척하지 않아요. 그럼요. 굉장히 잘난 척한 기분이 일단 들었어요. 계속해 봅시다. 어디까지 얼마만큼의 기분이 들지. 자, 매일 달라시는 주입식 멘트가 하도 많아서 망설이다가 이승훈 PD님께서 신도림에 사신다는 말씀에 메일을 남깁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신도림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사세요? 이승훈 PD님께 맛집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제 단골집인데 정말 맛있어요. 가격도 착하고 사장님도 완전 친절하시고 포스빌 건물에 있는 상하이 포차? 상하이 포차라는 음식점입니다. 가봤구나. 그럼. 그러니까. 몇 번 갔지? 거기 좋은 데야. 그럼 다음 정보 거기서 합시다 우리 여름에. 근데 거긴 너무 쬐끔해. 작아. 썬더하시기엔 가게가 작았고 작아서 좀 힘들고요. 소규모로 한번 가보세요. 단체로 오시면 손님들이 짜증내는 가게입니다. 그게 라고 이제 해주셨어요. 중국 음식이 나와요. 중국 음식이 나오는데 술집이야. 중국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짜장면 이런 건 없고 네. 얘기해줬다 니가. 마포에 하나 있지 않냐? 마포에 있는 그래서 것도 중국식 포차라고 해서 나한테 명함 줬는데 딴 작가가 줬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너랑 같이 갔다 그러면서 작가가 줬어. 마포에 있는 포장마차. 누구지? 중국식 메뉴가 작가 누구죠? 은혜. 마포 아니고 연남동. 연남동. 상하이 포차 괜찮아요? 좋아요. 맛있습니다. 체인점이요? 아니야. 우리 또 체인점을 소개하면 우습게 알잖아. 음. 맛집 소개할게요 이러면서 무슨 신포만두 우리만두 굉장히 만두를 아니 연남동에도 모욕하는- 있다며 신도림에. 아니, 아니 그건 딴 비슷한 비슷한 그- 종류의- 연남동에 이제 연남동이 사실 화상들이 많이 모여 살잖아. 화상이라는 건 이제 중국 아이 화상아 이거 아니고 미안해요. 거기에 이런 못 것도 다 배우고 뺏어간다. 가진 게 없어서. 이런 거 다 뺏어간 데를 다 내가 하던 건데. 그 연남동의 맛집 몇 군데 소개해드리자면은 연남동에 이제 툭툭 누들타이라는 태국 음식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격대 성능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그 타이 음식점이라서 게 야 거기 저 정인 단골집 아니야.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게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잘난 척과 잘난의 그 차이가 뭐냐면 잘난 척이란 뭐냐면 자신의 주관을 팩트처럼 말하는 게 잘난 척이에요. 딴 게 없어요 자신은.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 가격대 성능비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안 그러고 가격대 성능비가 정말 좋은 집입니다. 얘기한 게 이게 잘난 척이야. 알겠죠? 이승훈 PD 잘난 척이 좋아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오케이. 아니 그냥 나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것도 하지만 저 참 잘났어요. 어쨌든 성능비가 좋은데 그래서 툭툭 누들타이랑 그다음에 향미라는 중국집 있습니다. 향미 뭐 이런 데 가시면은 아주 그리고 제가 하는 것 같은데. 비장의 음식점이 진짜 있는데 거기는 음식점 아니고 정확히는 술집인데 옥타라는 그 술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4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2명 앉는 테이블이야. 거기가 그 이직 PD 한번 나중에 여성분하고 한번 가보세요. 둘이서? 여자분 가시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심야 식당이란 만화 아세요? 알죠. 고기처럼 그런 느낌이야. 굉장히 깎아줄 수밖에 없는 술도 약간 간지 있는 술만 팔고 음식은 뭐나 어느 쪽? 연남동 옥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기로는 그냥 가정식인데 술안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연남동 근처에도 모텔이 많이 있나요? 근처에는 없어요. 조금 가셔야 돼요. 신촌까지는 가셔야 돼요. 잘하고 계시네요. 네. 왜냐면 내가 거기 학교를 나왔고 거기 살았다니까. 알겠어. 연남동 옥타. 굉장히 좋아요. 오 나온다. 오케이. 굉장히 맛집입니다. 자 진행하세요 김은정 PD. 그동안 옥타나 검색해보고 근처에 모텔 좀 알아보겠습니다. 야, 별이 5개야 옥타. 야. 더 빨라 나온다. 야 이러다가 봐봐 10초 있으면 옆에 여기 모텔 깔끔하겠는데. 아니 내가 보기엔 그 옆에 아파트 살았을 거야. 그 옆에도 성은 네트빌은 있겠죠? 아이고 아유, 내가 진짜 살 수가 가보고 없다. 살 싶다. 수가 없어. 어쨌든 메일 소개는 다 됐으니까 오늘 본편 들어가시죠. 네, 본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화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주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을 듣고 계십니다.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줄거리 소개 안 하나요, 김은정 PD가? 네, 뭐 줄거리도 줄거리고 제가 사실 이제 지난번 뭐죠? 그 클라우드 아틀라스였나? 네네. 그거 할 때 이제 영문학과에서 나왔던 그 배웠던 것들을 살짝 얹어 드렸는데 네. 오늘도 조금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네. 다 아시겠지만 스콧 피츠제럴드의 그 유명한 뭐 아마 단일 소설로는 제일 유명한 백선에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F 스콧 제럴드 아니야? F 스콧 피츠제럴드. 근데 F가 뭐예요? 퍽? 모르겠어요. 뭘까? F. 찾아보면 나오겠죠, 네이버에. 하여튼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라는 소설을 영화로 한 작품입니다. 네. 예전에 영화가 한번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영화 여러 번 리메이크작인데 되지 않았어요? 제가 본 거는 그거 하나밖에 그 로버트 없었어요. 레드포드 나온 그거 그거. 그 전에도 아마 됐었어요? 네. 예, 그 전에도 몇 번 몇 번? 돼서 네. 영화는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 이전이 바로 그거구나. 요거 바로 직전이 그거 로버트 1970몇 년인가 나온. 하여튼 영화 제작자들이 굉장히 탐내는 원작입니다. 근데 여지껏 성공한 적은 없는데 요번 작품은 벌써 2주 만에 제작비를 건졌다고 하더라고요. 때는 1920년대 초반입니다. 네. 말하자면 미국이 어떤 그 주가 폭등과 네. 그다음 아주 그 호황기. 물질로 넘쳐나는 1차 그런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로 치면 IMF 직전의 그런 약간 그 분위기 기억하세요? 네. 94년, 5년, 6년 샴페인을 이때까지 일찍 터트렸을 때 나이트만 가면 난리가 났고 술집에는 술 취하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이런 그런 그때는 느낌이에요. 저 나이트도 그랬잖아요. 왜 나이트가 2시인가에 문을 닫았잖아. 강남에 있는 나이트, 맞아요. 호텔 나이트들이. 그래갖고 강남에서 놀다가 2시에 문을 닫으면 이태원에 있는 나이트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태원에 또 술을 마시고 마치 그 나이트를 2차를 까는 뭐 이런. 몰락 직전의 그 호황기, 음. 그 분위기를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에 이제 미국이 휩싸여 있을 때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뉴욕, 말하자면 그 마천루들이 막 지어지기 시작해서 뉴욕은 뭐야? 뉴욕은? 뉴욕이요. 발음 좀 틀렸어요. 야, 너한테 발음 얘기 들으니까 정말 불쾌하다. 자, 뉴욕 외곽에 살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거기고요. 닉 이제 화자죠. 네. 닉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스톡 옵션이 아니고 스톡 관련된 어떤 일을 하자고 채권 관련된 일을 하자고 이제 와서 공부도 하면서 막 일을 시작하는 어떤 초짜 그런 투자가로 이제 들어왔는데 옆집에 희한한 이웃이 한 명 삽니다. 이름은 저 그때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개츠비라고 알려줬는데 매일 밤 성대하게 파티를 열어서 우리로 요즘으로 치면 연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재계 인사들 막 모든 사회 거물들이 다 와서 어울리는 거죠. 파티가 어마어마한 파티를 매일 열어 제낍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우리 화제 닉에게는 사촌이 있어요. 사촌이 있는데 데이지라는 이름의 여자입니다. 그 데이지라는 이름의 여자 역시 뭐 개츠비에 버금갈 만한 더는 아닌 것 같고 버금갈 만한 거부 부자인 톰이라는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고 그 데이지의 친구가 이제 이 데이지가 엮어주려고 하죠 닉을. 그래서 4명이 자주 어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지 부부, 그다음 톰과 데이지의 친구 뭐 이렇게 자주 놀러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츠비가 이제 그 닉과 말하자면 친구가 돼요. 파티를 계기로 친구가 되는데 개츠비 어떤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 비밀이 뭐냐면 개츠비가 이런 파티를 열고 말하자면 이 뉴욕시 외곽에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데이지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데이지가 첫사랑이었는데 그 첫사랑 이제 유부녀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불륜극이에요. 유부녀가 된 여자를 다시 찾기 위해서 데이지와 만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건너편에 더 의리의리한 저택을 짓고 데이지를 자연스럽게 자기 집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매일 파티를 열었다는 정말 약간 황당할 정도로 순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닉은 개츠비한테 호감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중적인 감정에 휩싸인 거죠. 왜냐하면 그 대상인 여자가 그냥 잘 모르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의 피가 섞인 사촌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유부녀인 사촌 여동생을 꼬시겠다는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이중적인 감정은 말하자면 닉이 직면하고 있던 그 당시 현실과도 되게 맞닥뜨려져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거품 속에 자기는 일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월세 $80였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싸구려 집에 새들어 사는 말하자면 그냥 가난한 월급쟁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서는 매일 밤 뭐 어마어마한 거액을 들여서 파티가 진행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 싶어서 가끔 취하기도 하고 그 파티에 참여하기도 하고 자 그러다가 또 하나 데이지의 남편인 톰의 비밀을 알게 돼요. 바로 그 외곽에 있는 좀 약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자동차 그 지역에 정비. 있는 자동차 정비 소고 윌슨이라는 사람의 와이프 굉장히 섹스럽게 생긴 요녀 느낌이 나는 와이프랑 톰이 아파트까지 얻어가면서 뭐 그냥 떡 치는 거예요. 떡을 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데이지와
게스비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정말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사랑을 나누고 가까워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승부수를 던지죠. 게스비가 탐에게 얘기해라. 단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노라고 말하고 우리 떠나자. 데이지는 도망가자는 얘기를 하는데 게스비 성격상 그거는 싫은 거예요.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내 아내가 돼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매우 더운 여름날 시 밖에 있는 호텔에 가서 플라자 호텔이죠. 큰 방을 잡고 넷이 대면합니다. 톰, 데이지, 게스비, 닉 그리고 이제 한 명 친구가 껴서 이렇게 베이커 방관자 베이커야 미스 베이커가 끼는데 거기서 이제 뭐 말하자면 사단이 나죠. 뭐냐면 처음에는 게스비 말대로 실제로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남편인 탐이 오랜 동안 수많은 여자와 바람을 폈고 또 지금 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애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탐과 게스비가 싸우는 걸 보고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묘사가 되진 않지만 데이지가 갑자기 말을 바꿔요. 아니 탐을 사랑했던 거 아니야? 사랑했던 적도 있었던 사랑했던 거 적도 아니야? 있지만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게 게스비는 그 모든 걸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사랑했던 적이 없다고 원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질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둘이서 육탄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탐과 게스비의 어떤 겁을 먹거나 위압적인 폭력성 그런 것에 겁을 먹었는지 저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갑자기 이 데이지가 마음을 바꿔 탐 쪽으로 기울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탐이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안심을 하고 둘을 밖으로 내보내 버립니다. 집에 가라고. 네. 쿨다운하고 집에 가라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겪게 되죠. 네네. 데이지가 차를 모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윌슨 정비공의 아내, 그러니까 톰의 정부죠. 이 정부가 그 차를 탐의 것으로 오인하고 차로에 뛰어듭니다. 데이지가 바로 쳐서 그 여자가 죽어버려요. 근데 게스비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냥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게 되죠. 자, 그 뒤에 게스비는 자기가 그 차를 몬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오해를 딱히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지가 다음 날 자기가 이렇게 감쌌던 것까지 고려해서 다시 자기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데이지는 돌아오지 않고 대신 게스비를 찾아온 것은 바로 자기 아내의 죽음에 격분한 정비공 윌슨이죠. 권총을 손에 든 윌슨이 어쩌면 그 해의 마지막 수영이 될 수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게스비 머리에 배 등이었나요? 하여튼 총을 쏘고 게스비는 죽게 됩니다. 가슴 좋아하네. 바로 정정해지네. 총을 쏘 게스비는 죽어요. 그 수영장에서 죽게 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그 에필로그는 굉장히 슬프게 끝나죠. 그렇게 게스비 파티에 와서 즐기고 게스비와 게스비 부를 칭송하던 사람들이 모두 게스비를 비난하고 그에게 무심한 마음으로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게스비가 자기 인생을 걸었던 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데이지조차도 게스비에게 꽃 한 송이 보내주지 않고 남편과 같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영화는 쓸쓸하게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그렇죠, 자기에게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게츠비가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고 어떻게 봐도 자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그 원작 소설들은 읽어 보셨어요? 저는 전공이기 때문에 원서를 읽어봤었죠. 예. 근데 이렇게 소개를 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잘 소개한 겁니다. 저 얼마 전에 네. 그 북로드라는 출판사에 네. 그 성효영 과장님이라는 분이 저희 네. 그 애청자신 성효영 네. 과장님께서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 노란색의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을 네, 네. 몇 달 전에 선물을 받았어요. 네. 그때 같이 있었잖아. 예. 저 워겐 뭐죠? 워겐 락인가 거기 밥 먹었을 때. 워겐박스. 이제 각자 뭐 이승훈 PD는 또 이승훈 PD에 어울리는 책, 또 이재 PD는 어울리는 책을 줬는데 기억나. 어떻게 또 제가 안 읽은 거 아시고 딱 정확하게 저한테 맞는 책을 주셨는데 그 영화를 사실 보기 전에 그 책을 일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몇 장 보다가 결국은 영화 먼저 보게 됐는데 이재 PD님은 원래 안 보셨었어요? 예, 원래 저는 안 봤었어요. 이재 PD님은 원서로까지 읽어보셨잖아요. 원서로 보고 한 2번 더 봤던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그죠. 번역작으로 2번. 일단 세번 기본적으로 보고 영화와 원작의 싱크로율은 어때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거기는 게스비 그 파티가 굉장히 그러니까 버즈러만 감독이 굉장히 시각적인 이 화려함을 추구하는 감독이잖아요. 너무 추구하죠. 어마어마하게. 그 정도까지로 거부가 아니에요. 게스비에 나오는 게스비 굉장히 부자로 소설이 묘사가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마치 거의 미국 제일의 부자처럼 묘사가 돼 있잖아요. 록펠러지, 록펠러.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절대. 여기서는 뷰캐넌보다 오히려 더 부자인 듯하게 그려지죠. 절대 그 정도 부자는 아니고 일단 그 느낌이 다르고 또 보면 영화에서는 이 영화적으로 그 캐릭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을 지금 해나가는 것처럼 막 어디서 전화 왔습니다. 뭐 필라델피아에 전화입니다. 나오는데 그 소설에 보면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아까 이승훈 PD가 살짝 비웃어준 그 실용서들에 보면 나오는 뭐냐 그 뭐 니콤비였나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니콤비. 그것처럼 개스비도 그런 습관을 적어놓은 금원 록이 있어요. 개스비만에 뭐 아침 일찍 일어날 것, 매일 뭐 아침에 저 암벽을 탈 것인가. 저도 되게 인상 깊어서 기억을 몇 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그런 금욕과 관련된 자기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그런 금원들을 적어놓고 그걸 실천하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나와요. 자수성가의 화신이죠. 자수성가의 화신이고 매일매일 성실한 사람으로도 나와요. 근데 거기 영화에 보면 굉장히 약간 음울하기도 하고 뭐 악의 세력과 손을 잡고 있는 느낌으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배경도 다르고 주인공의 캐릭터도 굉장히 달라요. 네. 오히려 의외로 사건의 흐름은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실제로 거기서 오해를 받고 총 맞고 그걸 자기가 대신 뒤집어쓰고 이런 스토리의 그런 굵직굵직한 구비쳐가는 구비구비는 오히려 영화랑 소설이랑 거의 똑같은데 그 캐릭터와 배경 굉장히 다르죠. 느낌. 사실 그 캐릭터가 바뀜으로써 뉘앙스가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완전 다르죠. 아니,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개츠비가 인기 있는 이유는 당연히 하루키 때문이잖아요. 저도 하루키 때문에 읽었어요, 사실 개츠비를. 대부분이 그때 상실시대 읽으면서 저는 하루키 모를 때 읽긴 했는데 뭘 이렇게 칭송을 하나 싶어가지고 그때들 많이들 사서 봤죠. 그래갖고 하루키 정도 되는 이제는 대문호에 뭐 노벨상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안타니 뭐 이러는 노벨상을 대문호가 그렇게 칭송을 한 소설이라 왠지 까기가 어려운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재미없었고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좋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레이트 개츠비라는 소설의 대단한 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대단한 점 딱 하나요. 대공황 전에 대공황을 읽어냈다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빼고 나면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위대한 개츠비가 그렇게 좋은 소설인지. 이승훈 PD가 그 생각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 소설에도 굉장히 접목이 될 수가 있는 게 그 우리나라 왜 문학전집 같은 거 읽어보셨죠? 네네. 거기 보면은 뭐 이광수의 뭐 꿈이라든지 뭐 김동인의 배따라기 이런 정말 훌륭한 소설들이 나와요. 그 소설들이 정말 훌륭하다는 걸 인정을 해요. 정말 인정을 하고 정말 다시 봐도 너무 좋은 소설들인 건 맞는데 그 방금 이승훈 PD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엄청나게 영화고 문학이고 모든 것들이 지금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키가 느꼈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 한참 지금 엄청난 대문호가 되신 예를 들어서 뭐 황성영 작가나 이런 분들이 어떤 김동인의 소설과 뭐 나도양의 소설과 이상의 소설을 보면서 이거 어마어마하다라고 분명히 전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분명히 시간이 어떤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희석되고 퇴색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전 보면서 느꼈던 게 저는 사실은 요즘 막장 드라마 욕할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나왔던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장 드라마들 있죠. 출생의 비밀, 불륜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여기에서 다 있더라고요. 원형이지 원형. 여기 그 원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그런 얘기들이 다 원형이 있는 거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칭송에 맞지 않는 셰익스피어 얘기도 자세히 뜯어보시면은 지금 막장 드라마에 다를 게 없어요. 거기도 오만 막장들이 다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만듦새를 정말 잘했던 감독이 최근에 우디 알렌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우디 알렌 작품 보셨어요? 매치 포인트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조금 전 한 5, 6년 전에 매치 포인트 같은 작품들을 보면은 너무 좋지 않아요? 나는 너무 좋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셰익스피어의 예전 고전을 읽는 듯한 느낌이 나요. 거기에 뻔한 치정극들이에요. 뻔한 치정극들이고 뻔한 그 막장 드라마, 출생의 비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버무리느냐에 따라서 저는 매치 포인트 같은 어마어마한 걸작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뻔한 얘기일수록 잘 만들면 히트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도 방금 이승훈 PD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갖는 어떤 그 우리가 그 칭송에 맞지 않아야 하는 그 위대함은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아우라가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감동을 받았다든지 뭐 좋았다든지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이게 저희가 이 문학에 대한 이해가 좁거나 뭐 얕거나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좋다는 사람은 못 봤는데 엄청난 소설이라는 거야. 저는 좋아요.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칭송할 만큼 좋아하는 소설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저도 이제 전공이 그거기 때문에 원서를 읽은 책들도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탑 10에 들진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좋은 소설이고 또 하나 여기 매혹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스콧 피츠제럴드라는 그 소설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겹쳐 보니 있죠. 굉장히 많죠. 되게 매혹적인 거예요, 그 부분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후의 인생까지. 그러니까 그럼 그 이후의 인생까지. 마치 이런 거죠. 그 우리가 굉장히 그 여러분들 소프라노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소프라노.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소프라노 가수 중에 아무나. 조수미? 저는 마리아 칼라스. 마리아 칼라스. 열의 아홉은 마리아 칼라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마리아 칼라스 같은 경우에 이제 유명한 그 선박가 오나시스 있잖아요. 네네. 둘이 사랑이 네. 연인 관계였는데 네. 오나시스에게 마리아 칼라스가 자기 종교와 국가를 버리면서까지 헌신을 해요. 네. 그런데 결국 오나시스는 마리아 칼라스 연애를 하다가 결국은 제클린을 택하잖아요. 네. 네. 케네디 대통령의 네. 그 미망인을 택하잖아요. 네. 네. 그때 마리아 칼라스가 절망하고 그 이후에 노래도 못하게 되고 그 어마어마한 마리아 칼라스가 뉴욕에 파리에 있는 자기 쓸쓸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죽어요. 네. 고독사 안 되니까요. 네. 그 마리아 칼라스가. 그런데 이 마리아 칼라스 때문에 유명한 베를린의 그 오페라 작품이 있어요. 네. 노르마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오페라가 이거 내용 실제 마리아 칼라스와의 인생과 비슷한 거야. 마리아 칼라스가 그 비극의 문턱을 넘어서기 직전에 했던 네. 그 작품인데 네. 실제 마리아 칼라스 인생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여사제 이야기인데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장군에게 버림받고 네. 홀로 쓸쓸히 화형대에 오르는 그런 화형대 몸을 던지는 거죠.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그 어떤 감동과 이것들이 증폭되는 거예요. 팬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더구나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지만 그 시대를 살았고 피츠제럴드의 팬이었던 사람들이 이 소설을 보는 그 경외심은 마치 칼라스를 사랑했고 노르마라는 오페라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느꼈던 겹쳐지는 부분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 팬심이.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안 느끼겠죠. 하지만 저는 이해는 돼요. 그 부분들이. 그러면 사실 그 위대한 개츠비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좋은 소설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자꾸 되게 좋은 소설이고 위대한 소설을 꼭 읽어야 되는 막 이런 것처럼 뭘 꼭 읽어 말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기대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늘 그 예로 드는 소설을 얘기할 때 이건 진짜 대단하다. 안나 까레니나의 첫 문장부터 시작해서 톨스토이 거나 이런 거는 재밌지 않아도 이게 왜 위대한지는 딱 보는 순간 알겠어요. 아 이건 진짜 죄와 벌이라든지 뭐 안나 까레니나 이런 것들은 딱 보면 와 이건 진짜 대단하구나 알겠는데 그런 류의 그런 칭송을 받는 소설들 중에서 위대한 개츠비만큼은 제가 그 가치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문학을 전공하신 이지익 PD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가치가 있긴 해요 분명히 그 미국적으로 굉장히 지극히 미국적인 가치예요. 이건 범세계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범세계적인 가치는 절대로 아니고 미국적인 가치로와 그다음에 그 아까 말했던 정서적인 그 당시를 기억하는 또 그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후손인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매력, 매혹적인 소설이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걸 원서로 읽다 보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 되게 어려워요. 문장이 굉장히 길고 난해. 요즘으로 치면 아니 묘사가 되게 많아. 굉장히 묘사적이고 길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원서를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단어 하나하나의 그 색깔과 느낌과 냄새와 이 촉감을 정확하게 아는 미국 사람들이 읽으면 문장이 되게 맛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단어 하나가 가진 뜻 정도만 알지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긴 문장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문장들을 한글로 잘 번역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이 제대로 전달되기도 어렵겠죠. 네. 번역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승훈 PD가 안나 까레니나의 첫 문장을 얘기했는데 이 개츠비는 마지막 문장이 또 강력한 게 있잖아요. 그 문장 아시죠? 네네. 그 문장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저도 사실 이승훈 PD가 하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지나치게 또 왜 그 숭앙받고 과장되게 칭송을 받으면 좀 반감이 저도 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또 미국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왜 여러 문학 작품들이 영화화된 적이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들 엄청난 실패를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독이지만 임공택 감독님 좋아하지만 태백산맥은 건드리시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렇죠. 불가능한 일인데 어쨌든 태백산맥 같은 작품들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갖고 있는 의미와 그것이 보편타당한 물론 가치가 있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외국인에게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개츠비가 분명히 미국인들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엄청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위대한 개츠비 경우에는 딴 건 모르겠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개츠비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츠비가 그 약간 그 대공황이 오기 전에 25년도인가 아마 개츠비가 나왔을 텐데 29년에 벌어질 대공황을 미리 예언한 듯한 느낌이 든다고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츠비를 보면은 뭐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그렇게 위대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되게 그 말이 생각나요. 제가 그 닥터 슬럼프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토리야마 아키라 그 드래곤볼을 그린 토리야마 아키라의 전작인데 그 닥터 슬럼프의 이제 마지막 권에 보면은 그 편집장님이 그런 말 내가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회 현상을 일으키는 히트 작품은 바란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닥터 슬럼프는 토리야마 선생의 풍부한 재능과 노력이 시대의 요청에 감응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식의 아마 이 소설이 아니었을까. 이것은 위대한 개츠비는. 그러니까 시대가 뭔가 바라는 소설이었는데 그거를 마침 피츠제럴드가 쓴 거야. 그러면서 이게 실제 이상으로 실제 이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가 잘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거대한 소설이 된 이런 느낌. 그래서 이 말이 저는 개츠비를 보면 늘 이 말이 떠올라요. 그 토리야마 아키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첫 작품이 이런 칭송을 받을 정도의 작품으로 데뷔를 했잖아요. 시대의 요청에 감응한 풍부한 재능. 이 첫 작품인데 드래곤볼을 그리고 나서는 첫 작품은 별로 얘기도 안 될 정도의 작품이 된 거야. 그 다음 작품이 드래곤볼이야. 드래곤볼이야말로 정말 시대의 요청에 감응해서 지구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드래곤볼처럼 히트친 컨텐츠가 별로 없잖아요. 유럽에 가도 남미에 가도 미국에 가도 드래곤볼은 대부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토리야마 선생은 대단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와 어떤 그 특정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죠. 네네. 미국 안에 한정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실 문학적으로 보면 문학적으로 봐서 이 가치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흔히 영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아마 영웅이란 말이 그 문학의 원형을 다가갔을 때 그게 뭔지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영웅이란 뭐냐면 문학의 그 서양 문학의 그 문학의 원형을 찾자면 이제 말하자면 힐압 우리 흔히 말하는 힐압 신화잖아요. 네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힐압 신화니까 진짜 옛날 사람 파란 요비린 같은 좀 후왕 좀 돌려줍시다.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면 거기서 이제 그 영웅의 어떤 원형이 그려집니다. 그게 뭐냐면 영웅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난관을 극복해야 되고 난관은 극복이 아니죠. 난관에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난관을 맞아서 네네. 고난을 극복해야 되고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비극적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웅은 전쟁 영웅이라고 그러면 적을 무찌른 이후에 돌아와서 훈장을 다는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네네.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특히 소금 문학에서의 원형에 가까운 영웅은 아니에요. 원형의 영웅은 아니죠. 원형의 영웅은 아니에요. 일단 게스비는 현대 문학사의 그 고대 그리스 로마 비극적 시대에 서사. 가장 영웅다운 영웅을 그린 거예요. 음. 가장 말하자면 이 자본주의 이 현대성이 꼽힌 시대와 배경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원형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 점이 굉장히 위대한 점들을 영화를 있어요. 보시면서도 느끼시는데 왜 그 어떤 거부호의 요트를 구해주면서 거기서 이제 그 거부호와 인연을 맺게 되잖아요. 그 요트를 결국은 살려내고 그런 부분들이 무협 보고 소설에도 있으면은 나오는 얘기죠. 무협 소설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영웅들의 기현을 서사하고 만나는. 굉장히 일치해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마치 막 우리 옛날 영화 뭐 300이나 뭐 이런 영화들 있죠. 왜 네. 그 당시 옛날 그 네. 그리스 로마를 다룬 영화들 그런 장면들이 뭐 트로이나 이런 장면들이 떠오를 정도로 그런 느낌이 강렬하게 들어요. 제가 계속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영화 보는 잘난 척 하셔도 돼요. 오늘은 전공인데 좀. 아니 근데 나는 오늘 인상적인 건 사실은 이재익 PD 얘기가 아니고 왜 영문학이 나왔는데 저렇게 설쳐. 중문학도 아니고. 너는 야 내 전공까지 가져가냐 이제? 야 아무리 서울대가 등록금이 싸지만 나도 나름 돈 내고 다닌 학교야. 이제 야 진짜 아니 꼭 끼어들어 말하고 중문학 얘기할 때는 한 마디 더 나오고 마치 결론을 내가 낸 느낌이야. 벙어리처럼 있다가 야, 이거 진짜. 영문학에 나오니까 왜 저리 설치는 거야? 야, 네가 배운 것 좀 얘기해 임마. 야 보스턴에서 개츠비 안 읽고 뭐 했냐 이 새끼야.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청취자들이 제일 궁금해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데이지의 역할이에요. 데이지. 뭐 흔히 데이지를 쌍년이라고 말은 하잖아요. 보스라치라고 하는 표현이 보스라치도 정확하죠. 그럼 이 영웅은 왜 저 보잘것없는 데이지를 위해서 목숨을 거나 영웅성이 퇴색되지 않느냐라고 의문하는 그건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뭐냐면 영웅의 막 아까 말한 두 가지 큰 본질이 있다고 하면 나머지 서브처럼 따르는 세 번째의 본질이 가치 없는 것에 운명을 거는 게 또 영웅이에요. 뭐냐 보면 신화 얘기를 계속 예를 들었으니까 가장 영웅적인 인간에게 영웅적인 사람은 사실 꼽자면 프로메테우스예요. 우리에게 불을 줬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문명을 준 사람이잖아요. 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자기 그렇죠. 간을 쪼아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왜 도대체 게스비랑 똑같아. 다른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고 나서 꽃 한 송이도 못 받을 여자에게 운명을 걸고 저택을 세우고 매일 파티를 연다는 거예요. 그게 영웅이에요. 그게 영웅인 거예요. 영문학적으로 보자면. 영웅이라는 거는 행동이 영웅스러운 거지 취향이 영웅스럽지 않거든요. 대상이 영웅스러운 건 아니에요. 네네. 그거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영화를 볼 때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그 불편한 지점이 해소될 거예요. 네. 영문학적으로는 뭐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영문학의 원형적인 어떤 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김은종 PD님 영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저는 사실은 드라마 장르를 좋아하거든요. 네네. 사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볼 만한 영화인데
과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옛날에 그 로미오 줄리엣 보셨죠, 네. 당연히. 전 정말 해석 잘했다고 굉장히 아니, 영화 재밌게 잘 찍는 감독이잖아요. 굉장히. 바즈 루만 정말 영화 잘 찍고 굉장히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적당히 가지 못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가 드라마인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상징처럼 마늘 사이에 두고 양쪽 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대저택을 보여주는데 그거를 그런 어떤 공간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가 막 플라잉 캠이 쫙 날아가고 그래.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공감이 안 되고 오히려 좀 약간 느낌이 예능 프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감정이입이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친 오버한 그 느낌 그리고 또 그 촬영이나 뭐 여러 가지 의상이나 이런 것들 파티 장면에 너무 신경을 쓴 그런 느낌들이 오히려 좀 감정을 좀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드라마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재미없게 봤어요. 그리고 사실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생각나는 장면이 여러 있어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명장면이라고 왜 그 수조를 사이에 수조 사이에 이렇게 왔다 두고 갔다 하는 그 장면이 아이들. 생각나는 멜로 장면이 좀 장면도 있잖아요. 있고 뭐 주유소에서 심지어 싸우는 같은 장면도 레오나르도 있고. 디카프리오예요. 그렇죠.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이제 피디님 어떻게 안타깝더라고요. 보셨어요? 저도 뭐 개츠비를 뭐 위대하게 막 칭송하는 사람은 아니죠. 소설 개츠비를 그래도 네.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여러 번 읽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실망했죠. 소설의 뭐 반이 뭐야 뭐 3분의 1 정도밖에 감동을 못 담아낸 것 같고 심지어 그 소설에는 그 아까 제가 묘사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감성적인 그 질감들이 묻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감성적이질 않아요. 화려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화려한 게 굉장히 헛된 화려함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심지어 그 그린라이트라는 그 상징적인 네, 라이트 네. 나오잖아요. 우리 그 갤럭시 노트 2에 보면 그 네이버에 이메일 오면 들어오는 초록색 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슬렸어요. 어제부터 부쩍 그린 좋아하시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무슨 의도로 이런 장면을 배치하고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는 알겠는데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만 알겠어. 예를 들면 그런 막 구름 위에 막 글씨가 써지고 막 거기 스타일 오버랩되고 막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 사실은 막 70년대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요즘 영화에는 쓰지 않는 기법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슨 의도로 그렇게 찍었는지는 알겠는데 아니라는 거죠. 막 글씨 써지고 막 이러는 것들이. 제가 제일 인상적이면서 이 영화를 그러니까 이 영화의 만듦새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한 장면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원작에서 그 개츠비의 미소에 대해서 이제 100만 불짜리 미소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게 묘사를 자세히 하면서 칭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100만 불짜리. 그 부분이 그 영화에는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씩 웃으면서 뭐 그의 미소는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냥 그 미소를 보여주는 걸로 충분한데 거기서 굳이 니게 해설을 해요. 그 원작에 있는 그러니까 원작에 있는 문장을 쓰고 싶었던 거야. 그 너무 사람은. 그게 욕망이 강했던 거야. 쓰지 말았어야지. 너무 많이 썼어. 너무 그냥 많이. 디카프리오가 웃는 걸로 충분히 그 장면에 대한 묘사는 다 해준 건데 거기다 대고 그 원작의 묘사 그의 미소는 100만 불짜리 미소였다 이게 나오니까 김이 확 세는 거죠. 그 지점은 두 가지를 시사하는데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이 소설에 경외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만큼. 또 하나는 이 감독이 자신이 그만큼 없었다는 걸 또 반증하는 걸 수도 있고 몰입이 둘 하여튼 다가. 굉장히 방해돼. 그러니까 몰입이 방해되는 장면들이 너무 부분에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슬픈 건 반대로 생각하면 난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나마 그 원작 대사라도 없었으면 너무 심심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슬프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글 참 문장으로 제 소감을 얘기하면 느낄 거리를 볼거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얘기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뭐 이렇게 에클버거의 안경이니 뭐니 하는 이런 것들을 너무 안 살아. 너무 과하고 과한데도 안 살고.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한 대략 컷으로 따져도 한 7, 8컷이 나왔어요. 너무 과하지. 그 어떤 그 상징이나 이런 걸로 하기에는 너무 과하지. 그 사실 그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 제일 이렇게 묘사라든지 이런 거에 중점을 둔 부분이 색깔이잖아요. 색깔 배치를 되게 신경 써서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영화에서는 그냥 색으로 보여줘야 되는 영화는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를 할 게 아니라 색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굳이 대사에 뭐 핑크빛 양복이 어쩌면서 대사에 색깔 얘기를 굳이 집어넣어요. 계속 그런 부분들이 몰입을 너무 방해하더라고요. 과했어. 그 개츠비란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개츠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영문학적으로 그 비극의 원형 다가갔을 때 그 어떤 그 영웅의 본질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자들은 누구나 다 그런 로망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무슨 로망? 어떤 무의미할지도 모르지만 나의 목표를 끝까지 한번 가져가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을 개츠비가 극대화 시켜버리니까 그 어떤 로망이 되지 않을까요? 또 여자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저렇게 사랑해 줬으면 하는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여자를 폄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요.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실제로 많이 들었거든요. 아 누가 개츠비처럼 저렇게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느 여자도 아 나도 개츠비처럼 어떤 남자를 저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여자는 아직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메일 주세요. 아 근데 되게 주변에 여성분들이 되게 지적이시네요. 개츠비처럼 저렇게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혹시 캐치비를 봤을까요, 만화? 강도화 선생님의 뭐야 니노미야 토모코라고 노다메 칸타빌레를 그리신 만화가 선생님이 계십니다.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노다메 칸타빌레보다는 이제 주식회사 천재표밀리인데 그분의 음주가무 연구소라는 이제 단편 만화에서 자기의 이제 술 먹은 얘기를 이렇게 그 만화를 그려놓은 건데 그 만화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이다지도 즐거운 일이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얘기네요? 지금 That's what I'm doing now. 그게 개츠비에도 그러니까 개츠비의 주제 의식하고도 이재PD님 말씀하신 It's so fucking exactly what I am.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김은용 PD님은 개츠비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원작은 안 읽어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원작에도 이게 갈등의 어떤 주요한 원인인가요? 네네. 네가 그 남자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라고 계속 집착하는 장면 집착하는 이 부분이 원작에서도 집착을 많이 해요. 똑같나요? 그러니까 원작을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개츠비가 가장 편집증적인 데가 있다 이런 게 느껴져요. 개츠비는 사실 강박증에 걸린 인물이죠. 강박증이에요. 옵세스드라고 하는 그 강박증에 걸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작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지만 여자를 사랑해서 그렇게까지 불을 쌓아 올리려면은 어떤 말씀하신 집착이나 강박이 없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강박이란 건 이런 건데 우리가 보도블록을 거두면서 보도블록의 개수를 센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선을 넘지 않으려고 선과 선 사이를 뛰어넘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강박의 일종인데 개츠비라는 인물은 그 강박이 굉장히 극대화된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무언가가 있으면 그거를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사실 거기서 남자를 처음부터 사랑했네 안 했네는 중요한 게 아닌데 자기는 순백의 무언가를 이렇게 순백의 천을 놓고 그 순백의 천에 조그만 티라도 묻어있으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개츠비의 불행은 그 영웅의 원형인 것처럼 영웅의 불행은 강박에서 시작되는 거하고 맞닿아 있는데 개츠비의 불행은 그 강박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 강박이 없었으면 사실 개츠비는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이 풍부하고 얼마든지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뭐 이 지금 데이지와도 또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연민이 들더라고요. 그런 강박 어떤 과거에 대한 집착, 네. 과거의 어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는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조차도 되돌리려고 하는 그 강박증이 네. 보는 사람이 되게 연민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 셋을 포함해서 남자들뿐만 아니라 모두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떤 인생의 거대한 키를 조종하는 것은 그런 사소한 강박들이에요. 그렇긴 하죠. 그게 바로 솔직한 우리 모습이에요. 무슨 강박 있으세요? 아 강박 있구나. 내 마음속에 최민식. 보통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늘. 아 그러고 보니 김은용도 강박에 걸려있네. 굳이 사기치지 않아도 되는데 아 기분 쪽에 애가 없다고 우리가 뭐라 그래? 결혼 안 했다고 뭐라 그러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사기를 쳐. 혼자 살면 어때 좀. 괜찮아. 야 너가 결혼 못했다고 우리가 너를 손가락질하지 않아. 왜 굳이 사기를 치는 거야. 강박을 인정합니다. 아 굳이 연민할 게 없네. 자기 연민을 해야지 내가 누가 누굴 연민을 해. 아니 그 예전에 우리가 그 다뤘던 다루진 않았지만 자주 언급했던 영화 중에 황해란 영화가 있잖아요. 황해. 그것도 한 여자에 대한 강박이 빚어낸 그렇죠, 결과예요. 그렇죠. 여자에 대한 강박이 빚어낸 결과.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여자에 집착하면 밑에가 다 망가져. 근데 그 집착도 안 하고 엉덩이 한번 만지고 몰락한 사람은 뭐가? 참 아니 걔는 그 전에 정신이 따로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저것 많이 했겠지 개새끼.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아까 신화 얘기를 했는데 가장 아주 그냥 그 모든 영웅과 이 강박과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놓은 그 자리가 바로 트로이 전쟁입니다. 트로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는 어이없게도 한 여자한테 그렇죠. 시작해요. 그렇죠. 그 여자 한 명 때문에 막 여러 나라에서 막 군함이 막 수천 척이 오고 그렇죠. 막 사람들 죽고 막 도시 하나를 다 그렇죠. 빠그라뜨리고 이런 막 온갖 영웅들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여자 한 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니 아까도 제가 그 그리스 로마 영화들이 떠오른다 그랬잖아요. 개츠비는 양반이라니까. 정말. 아니 트로이하고 되게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거기서도 사실은 그 여자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전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전공도 이 영문학이기 때문에 신화 같은 걸 많이 봤는데 보다 보면
요즘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이렇게들 싸우나 하고 앞에 가보면 여자 한 명입니다. 아니 막 군함이 막 수만척이 부서지고 막 양민이 몇만 명이 불에 타 죽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들 싸우지 보면 여자 한 명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좀 굉장히 다른 얘기인데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그 지난 정권 때 저 군인이신데 이제 대통령 욕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그 좀 안 좋은 처지에 저희한테 사연도 보내주셨는데 맞아. 다 읽었죠. 네. 편지 읽어봤어요. 어제 이제 그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상고를 포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진짜 그 옛날 말에도 나라님 욕은 뒤에서는 나라님 욕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씨발 이게 나라님 욕을 못하는 세상이 된 거야. 그 뭐 트위터에 좀 욕 좀 올리면 어때?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아요. 욕을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욕을 올렸다고 이렇게 군인 굉장히 사실 육사라는 곳이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거기서도 잘 나가던 흔히 말하면 전도 유망한 전도 유망한 젊은이 하나가 진로가 크게 바뀐 거. 물론 이 일로 인해서 그분은 더 잘 되실 수도 있어요.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지금 21세기에 고통을 벌어지고 있다는 겪었죠. 어머니까지. 정말 불구하고 아스트랄합니다. 진짜. 그래서 어제 그 문자 받고 정말 마음이 먹먹해져서 내가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저런 거를 좀 해드리려고 뭔가를 했었는데 어쨌든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게 뭐 이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욕 좀 할 수도 있지. 그 전까지 제가 들었던 사회는 이제 어쨌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준비한다 이 정도였는데 포기하셨다고. 그러니까 항소에서 이제 지고 그 사연 보내고 나서 항소에서 지시고 나서 상고를 하나를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포기. 왜냐하면 그때 이제 법관들이 배정이 됐는데 뭐 그 왜 촛불 집회나 이런 거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판결 내린 법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배정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고통을 겪으시느니 차라리. 안타깝네요, 진짜. 네. 그래갖고 그 새로운 진로로 게임 업계 쪽에서 일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에서 다니는 후배를 제가 한 명을 소개를 시켜줬는데 뭐 한번 만나보라고.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승훈 PD가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도움을 좀 드렸네요. 네, 안타까운 도움이지만 사실은 일이 잘 되길 바라는 도움을 드리고 싶어 했지만 제가 요새 자주 가는 좋아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약간 문학의 딴지일보 같은 이런 느낌의 사이트인데 ppss.kr이라고 거기 그 운영자분한테 한번 인터뷰해 보면 재밌겠다고. 거기가 이제 주로 딴지일보 같은 느낌인데 딴지일보가 이제 정치 얘기를 주로 한다면 이 ppss.kr은 문화 얘기를 주로 하고 게임 업계라든지 만화 얘기.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터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어제 이제 주선도 해드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방송 듣는 분 중에 게임 업계 관계자분들 계시면 한번 접촉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일단 똑똑한 건 분명하거든요. 육사에 들어가서 그래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회사에 만약에 본인들이 다니시는 회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게임업계 다니시는 분들이 소개받고 싶으시면은 제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메일 주시고요. 정말 어느 날에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돌아보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다시 영화 얘기로 좀 돌아가서 그 영화 캐스팅 얘기 좀 해보죠. 캐스팅 어땠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조금 저는 안 어울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좀 더 그 이름 뭐지?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니? AI에 나왔던 그 프랑스 배우 헐리우드에서 레옹? 레옹 말고 두 글자 주드로. 주드로. 주드로 프랑스야? 프랑스 출신일걸요 아마 섞였을걸요 피가 아닌가? 그렇구나. 하여간 잘 모르겠다 출신이 피가 섞인 것 같은 주드로가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예전에 잘 나가던 주드로 느낌 있잖아요. 지금 대머리 주드로잖아. 지금 대머리잖아. 대머리 되기 전에 젊었을 때 주드로 느낌 있죠. 굉장히 어떤 그 가슴 속에 많이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리플리에 나왔던 주드로. 좀 그 생각 받았었어. 근데 그에 비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너무 커. 너무 얼굴도 크고 약간 너무 떡대가 너무 좋은 거야. 좀 더 슬림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강한 느낌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톰하고 싸우면 일 같은 거야. 말하자면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디카프리오는 너무 거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디에 나와도 되게 거물 같아. 이렇게 족밥 같아 보이는 영화는 없어. 그러니까 족밥 같아 보이는 영화는 길버트 그레이프 정도? 바스켓볼 다이어리 나왔을 때만 해도 벌써 거물 같아. 그러니까 되게 그 디카프리오의 경우에는 존재감이 되게 큰 배우인 것 같아요. 딱 나오면 벌써 이렇게 스크린이 장악이 돼. 딱 등장하는 순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개츠비에는 좀 안 어울리지 않나. 그래도 저는 그 연기는 좋았어요. 처음에 보스라치 만날 때 초조해하는 연기 있잖아. 그 연기는 좋았어요. 그 연기는 잘하더라고. 김민정 PD는 어떠셨어요?
저는 디카프리오 연기가 네. 지금 방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정도 기본빵은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영웅이라고 아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영웅이 그 강박 때문에 결국은 어른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모든 걸 다 이뤘는데도 그 방금 초조해했던 네. 그 연기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결국은 아직은 앤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디카프리오가 거의 40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74년생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나이로 40이구나 40살. 진짜. 40살인데 74년 11월 11일생 빼빼로데이에 태어나셨어요. 그렇구나. 그런 것까지 아니 대단하다 진짜. 디카프리오가 갖고 있는 그 어른이 다 됐는데 네. 아직도 다 성장하지 못한 그 사춘기 소년 같은 얼굴이 불안하고 뭔가 정서적으로 그 강박에 그 쩔어 있는 얼굴이 나타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디카프리오 연기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캐리 멀리건? 캐리 멀리건. 아우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스칼렛 요한슨하고 키아라 나이틀리하고 네, 맞아요. 키라 아니야? 키라니? 티아라 말고. 그러니까 키아라 나이틀리. 키라 나이틀리랑 스칼렛 요한슨이랑 하여튼 뭐 하여튼 쟁쟁한 배우들이 이제 오디션을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다 날리고 캐리 멀리건이 됐는데 요 캐스팅은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그 드라이브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라이언 고슬링이 나왔던 영화 굉장히 보셨어요?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게 엄청 세잖아요. 봤는데 예, 그 영화 봤는데 거기서도 저는 굉장히 매력 있게 느꼈는데 이 영화에서도 캐리 멀리건 정말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뭐 E클래스 하나 정도 뽑아줄 의향이 있나요? 송은혜 TV 전세 빼면 되잖아. 나 어디서 사니? 딱 E클래스 하나 너 사겠네. 어디서 사니? 200, 300 수트실에서 사겠네. 사니? 트렁크. 제가 주도로 검색해봤더니 영국 사람이네요. 영국 출신이네요. 저 캐리 멀리건 관련해서는 최근에 쉐임이라는 영화 2011년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개봉했거든요. 얼마 전에 개봉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개봉관이 너무 적어서 못했어. 그 마이클 패스벤더라고 제가 요새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마이클 패스벤더거든요. 근데 그 마이클 패스벤더하고 캐리 멀리건이 나온 쉐임이라는 영화인데 사실 우리가 딱 다뤄야 되는 영화야. 왜냐면 섹스 중독자 얘기거든. 어우. 알겠다. 한번. 심지어 제목이 부끄러움이야? 그래서 진짜 다루고 싶었는데 너무 개봉관이 없어서 두 분한테 내가 하자고 얘기를 못 왜 했는데. 이렇게 부끄럽죠? 최근 개봉작이구나. Shame on you.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네. 하여튼 그 영화에 나왔는데 저도 아직 보진 못했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영화. 보고 추천드립니다. 보지 않았지만 이 영화는 무조건 명작이니까 보세요. Shame. 그 횟수가 몇 번이나 돼야 섹스 중독입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섹스 중독이냐 아니냐는 횟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년 365일이잖아. 1년에 365번보다 많이 하면 섹스 중독이야? 아니. 강박.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강박. 저는 그런 강박은 전혀 없어요. 그 제이기 형의 강박은 좀 달라요. 제이기 형도 강박은 있어요. 근데 제이기 형의 강박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 이거는 섹스 중독이거든요. 제이기 형의 강박은 해야만 한다는 강박이라서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진짜인 줄 알아. 중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웃긴 게 제가 말하면 굉장히 김우정이 말하면 유쾌한 농담처럼 들리는데 왜 내가 말하면 심각한 정말 진실처럼 들리죠? 그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개츠비가 저 피츠제럴드의 인생이 반영되는 것처럼 이제 김은종 PD는 내가 보기에는 김은종 PD에 대해서 내가 최초로 내가 학설 제기할게. 김은종 아다설 안 해봤어 저 새끼. 경험이 없어. 야 총각이다. 자랑이다. 총각이다. 자랑이다. 38에. 40살까지 못 해본 남자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쟤 바로. 그러니까 인생이 반영이 되는 거야. 그렇구나. 김은종이 얘기하면 왠지 그 현실성이 없게 들리는 거지. 경험이 없어서. 하여튼 뭐 어쨌든 부끄럽진 않습니다. 순결하네요. 순결한 저예요. 대체적으로 캐스팅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저 누구니? 스파이더맨. 닉. 스파이더맨 연기도 좋았고. 대체적으로 그 친구 연기 정말 좋았어요. 스파이더맨. 연기가 대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진짜로 분해하는 것 같잖아. 저 누구야? 개츠비가 죽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아무도 장례식에 찾아오지 않는데 정말 분해하죠. 그리고 개츠비에 대해서 딴 모든 것보다 네가 훨씬 더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연기들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잣잣 갑시다. 뭐 딱히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것도 워낙 다들 막 대놓고 자서. 그 김은종 PD 뭐 잣잣 있나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여기 여배우와 톰 베이커와 닉 뭐 이런 아니 여배우와 톰하고요 베이커와 닉인데 그 여배우 있잖아 왜 저 파티장에서 만났는데 무슨 여배우라고 그러면서 그래. 남편이 그거 자체 할 줄 알았어. 100% 자시지. 빨리 끝내고 온 거야. 내가 봤을 때는 톰이 조류야. 완전 조른데 근데? 완전 조류야. 난 못 잔 것 같은데. 시간상으로 너무 짧은데 걔가 이제 나오면서 흩어진 머리를 이렇게 가지런히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그 남편이 거기서 사실은 거의 뭐 자시지. 저는 못 잤다고 보는 이유는 이래요. 그 현자의 타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현자 타임? 현자 타임이란 게 뭐냐면 남자가 제일 현명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뭐야?
그 사정 없이 말고 사정을 안 후에, 하고 그만둔다고? 아니 사정 후에 사정을 한 다음에는 남자가 욕망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해지는 거야. 굉장히 현명해지는 순간이거든. 그래서 그걸 현자 타임이라고 그래요. 왜 그 자위를 한 다음에 그 직후에 한 30분 정도는 남자가 굉장히 현명해지. 그 전까지는 영웅처럼 굉장히 어리석어지는데 막 사소한 욕망에 휘둘리고 굉장히 이러는데 일리 있다. 현자의 타임. 현자 타임. 근데 여기서 보면 그 현자 타임이거든. 했다고 치면 현자 타임인데 현자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앉았다. 야, 너 주식 거래할 때 항상 현자 타임이 아니야? 중요한 이거 치고 빠지고 이거. 이게 그래서 승률이 좋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야, what a shame. 고민될 때. 근데 만약에 사정을 했어. 바로 그 생각이 드는 사람은 현자 타임이 없는 건가요? 그럼. 그거는 쿨 타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 게임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뭐 시즈 탱크라고 이렇게 뻥 쏘고 나면 이제 쿨 타임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또 쏠 수가 있잖아요. 그 쿨 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현자 타임이 굉장히 짧아. 그러면 섹스 중독인가요, 그 사람은? 아니죠. 그건 아까 말했잖아. 그건 쿨 타임이 그냥 짧은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거는 그린 땡땡을 많이 먹은 걸로. 야, 그린 땡땡 검색어 모르겠는데 이거 뭔가 또 찾아보시는 분들 어쨌든 계시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 여배우하고 톰이 앉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자 타임인데 현자 타임이 안 왔다. 그건 짧았다고 또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네. 짧았다니까. 왜냐하면 안 했어. 초반에 그 뉴욕 그 교회에 가서 아파트에서 떡신 장면이 나와요. 난교 파티. 토비 맥과이어 토비 맥과이를 데려가가지고 그 스파이더맨 주인공 데려가 난교 파티를 하는데 굉장히 짧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왜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그러고 나서 막 화를 내잖아요. 사실 거기서 자기도 그러고 왔으면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화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니야. 그런 죄책감은 없는 인간이야. 그런 죄책감은 전혀 없어. 내가 좀 더 전문적인 어떤 논거를 제시할게요. 보통 짧은 애들이 소리를 많이 질러요. 끝이에요 이걸로. 그 첫 번째 소리 갈 때 소리 지르는데 보통 모텔 같은데 이렇게 저는 인테리어가 관심이 많으니까 인테리어 공부하러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보면 짧게 끝난 애들이 소리가 요란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은은한 애들이 오래가고 뭐 씨발 뭐 지랄지랄하는 새끼들은 뭐 한 길어야 뭐 한 10분. 그게 냄비와 뚝배기의 차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얘들이 지금 하나만 애들이 막 30분 막 거의 막 대신 시간 꽉 채우는데 대신 시간 꽉 채우는데 막 씨발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새끼들은 보통 5분에서 10분 뭐 이렇게. 네. 그 모텔 주인이 좋아하는 애들. 많이 나가니까 회전율이 높아지는. 어차피 청소하는 거 똑같고 일회용품 똑같고. 그러면 왜 이렇게 좋아하냐?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생각만 해도 좋은 거야. 쌩하다라. 그 아다란 말의 어는 아시죠? 뭐예요? 일본어의 새로울 신자. 아다란 말이 어니 그 바가달라 그 왕 아니야? 야, 나 오늘 좀 말 좀 많이 하고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않니? 나 오늘 좀 방송한 것 같아. 캐릭터 좀 뺏어온 것 같아. 분량 한 나 50%는 먹은 것 같아 오늘 내가. 캐릭터 한 23% 정도 뺏어온 것 같아. 이렇게 내 출신 학교가 감사할 줄이야. 이렇게 영문학과가 감사할 줄이야. 공부 잘했나 봐. 살아났네. 어쨌든 그러면 잔 걸로? 그래, 잤어. 그럼 베이커와 닉은 잤을까요? 그 소설을 보면 그 뒤로도 연락을 하거든요. 둘은 사실 소설에서는 사귀는 사이잖아요. 사귄 사이, 연인이고. 소설에서는 연인 사이가 맞아서 잤는데 그 게스피가 죽은 다음에 연락을 하는 설정이에요. 둘은 꾸준히 그러니까 친구처럼. 그거는 잔 건데 거기 소설에서는 원작에서는 잤어. 근데 영화에서 보면 난 안 잔 것 같다는 느낌이지 또. 잤다 해도 키 차이가 너무 나서 TV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왜냐하면 남자랑 여자랑 키 차이가 한 10cm 넘게 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 경험 없어요? 저보다 10cm 더 큰 여자랑 해본 적, 저보다 큰 여자랑 해본 적은 있죠. 그건 많겠지. 이 사람 그럼 내가 뭐가 되나? 내가 워낙 슈퍼모델들하고 많이 만났어. 네. 우리 집사람만 해도 저랑 키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재 PD가 사실은 그거잖아요. 저 예전에 텔레비에 누가 나왔잖아. 루저라고. 여기 우리 저 김은종 PD 빼고 우리 둘 다 루저야. 18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는 너는 180이에요. 퍼킹 루저. 김재익 특강 나가면 32에 키가 컸다고. 이승훈 PD 굉장히 착각하고 계신데요. 제 깔창이 몇 cm인지 지금 모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인공관절이라는 얘기했어. 인공관절. 아니, 의외로 머리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어떻게 보면 재밌을까 볼고. 좋았던 점은 그냥 오늘 방송이 뿌듯하고 좋아요. 뭔가 분량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원작보다 그러니까 영화보다 이게 더 재밌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영화보다 오늘 팟캐스트가 재밌었고 다시 존재감을 회복하고 열심히 해보렵니다. 네. 그래요. 사정없이 열심히 해보려고요. 사정없이. 그래 별점 볼보. 별점 2개.
보지 말. 저는 3개 주고 싶고요. 별점. 네. 그다음에 원작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시간 2시간 훌쩍 갈 것 같고 네. 원작 보신 분들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별점 2개 주고요. 보지 말. 왜 그러냐면 이 버즈 루어만 감독님이 저 물랑루즈에 너무 고무됐어. 갇혀 있어. 너무 물랑루즈 같아. 개츠비는 물랑루즈 같은 느낌으로 찍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물랑루즈 같이 찍었어. 사실 이 영화 볼 시간에 물랑루즈 한번 다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물랑루즈는 정말 좋은 영화거든요. 그럼요. 정말 좋은 영화. 노래도 너무 좋고. 물랑루즈를 작품을 마치고 기차로 여행을 하다가 이 책을 보면서 이거 영화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물랑루즈 영화를 마치고 바로 휴식기에. 개츠비를. 개츠비를 영화하겠다는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 영화의 그 어떤 잔상이라 그러나 네.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대강 하고 자 메일 주소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시네타운 19 메일 많이 보내주십시오. 최근 들어서 오는 메일들 제가 읽어볼 때 요즘 메일이 너무 많이 와서 격감했다고. 격감이 아니라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반대예요.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많이 줄. 하루에 줄었고, 요새는 한 3통 정도 오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메일 많이 보내주시면 그리고 참 저기 메일 메일을 저희가 다 읽어보거든요. 3명이. 근데 그 메일 읽어봤다는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신 확인이 잘 안 되니까. 굉장히 그 수신 확인 때문에 열받아하시는 분들이 항의 메일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 3명이 무조건 다 최소한 3명은 읽어봅니다. 4명이죠, 4명. 우리 정사임 작가까지 읽으니까. 최소한 4명은 읽어보니까 그 표시가 안 되는 것일 뿐이니까 네.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태그가 좋겠어요. 제대로 안 붙어서 가서 지메일은 그 수신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희한하네. 그건 뭐 지메일 시스템 문제겠죠. 하여튼 잘 안 되니까 메일 3명, 4명은 꼭 읽어보니까 메일 많이 보내주셔요. 진짜 메일이 격감하면 의욕이 많이 꺾여요, 저희가. 시네타운 19입니다. CINETOWN 시네타운 숫자 19 골뱅이 gmail.com. 시네타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영화는 지금 그 몽타주랑 비포 미드나잇 정도가 있거든요. 몽타주 할까요? 오랜만에 한국 영화 한번 합시다. 몽타주. 사실 제가 스타트랙을 하고 싶었어요. 스타트랙이 이제 개봉하기 전인데 그 CJ에 계신 이제 권성준 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오늘부터 시사회가 쭉 있더라고. 심지어 오늘은 이제 왕십리랑 저 뭐 아이맥스에서 볼 수 있어요. 아이맥스 3D로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가지고 좀 시사회를 가가지고 최초로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그러니까 영화가 개봉하는 날이겠죠. 다음 주 목요일에 개봉하니까 영화가 개봉하는 날에 이거를 스타트랙을 해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뭐 시간이 안 맞아. 제가 저녁 때 지금 시간대 3시간대 맞추는 거. 아니 각자 영화 보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각자 가도 돼요. 그러니까 화수목금 월화 이렇게 계속 있는데 제가 저녁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 다음 주는 그럼 간만에 한국 영화 합시다. 한국 영화 몽타주하고 그 다음 주는 스타트랙 미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사정없는 방송, 위대한 개츠비 편 54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